라이트 클럽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3월 30일입니다. 저희 녹화 날이. 이제 모레면은 4월이죠. 4월이 될 텐데 저는 그래도 뭐 한 3월 중순쯤에는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한풀 꺾이지 않겠는가 했는데 이거 보니까 4월 말도 너무 이른 기대가 돼버렸어요. 또 지금 봤을 때는 총선 선거운동이란 것이 아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국면이죠. 이 투표장에서도 이 전염을 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아니 뭐 이렇게 뭐 위생 장갑 뭐 이런 걸 다 하고 투표를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또 줄을 서려면 한 3m 정도 걸리고. 네. 예전에 이렇게 투표를 할 때 뭐 아이를 이제 안고 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투표하는 모습 보여주고 막 그런 게 부러웠었는데 아이 못 데려가게 생겼어요. 투표장에. 그래서 특히 그 어르신들의 투표 참여가 상당히 저조하지 않겠는가 하는 뭐 그런 또 전망이 나와서 그래서 사실 또 지금 각 정당으로서는 분주하게 또 그 주판화를 좀 튕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뭐 하여튼 모든 우리의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종식이 가능한가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니 뭐 저 백신이나 치료제 나오면은 해결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기간이 좀 걸리니까 그 기간을 고려를 했을 때 이런 어떤 우리가 그 전까지 있었던 라이프 사이클이라든가 이런 스타일을 좀 많이 바꿔야 된다라는 전문가 얘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요. 그것도 사실은 좀 놀라운 일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던 기본소득 논의가 꿈을 뜯었다는 점. 그렇죠. 야, 뭐 정말 이런 한번 쇼크가 일어나니까 어마어마하게 또 세상이 급진전하네요. 네. 근데 이것도 진짜 좀 웃긴 게 만약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지 않고 미국에서 저렇게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달러로 엄청 때로 풀고 있잖아요. 네네. 이러지 않았다면 아마 또 퍼주기니 어쩌니 저쩌니 지금 이러고 있을 텐데 이거 한국에 지금 흔히 말하는 보수 진영에서 찍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뭐 유럽에서는 막 국유화 얘기 나고 난리. 그러니까. 그렇죠. 네. 자, 국유화 얘기는 사실 진짜 우리가 십수년 전만 해도 모든 것이 다 시장에 맡겨지는 뭐 철도니 수도니 이런 공공의 영역까지 다 민영화가 되던 그때 흐름과는 좀 굉장히 그렇게요. 아주 유턴을 했어요, 유턴을. 예. 근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김용민 PD, 왜 이렇게 살이 빠졌습니까? 아, 왜 살이 빠졌냐고요? 지금 화면에 너무 홀쭉하게 나오는데? 이게 저 바질라카노를 거의 뭐 음료수 마시듯이 마시고 있거든요. 바질라카노. 내일 광고 좀 진짜? 아니 근데 그거밖에 한 일이 없어요. 이것도 광고로 연결하네. 아니 지금 화면을 봐봐. 지금 댓글에도 올라온다니까. 무슨 안 좋은 일이냐고. 오늘 아침에 큰 똥을 싸긴 했는데. 자, 그러면은 임상 실험 한 번 더. 우리 저 바질라카노를 그게 뭡니까? 그 커피 같은 거 예. 커피 같은 거야. 커피하고 똑같아. 뜯어가지고 그 커피처럼 드시면 커피보다 맛있어. 근데 또. 야, 근데 이게 안 빠지면 또 누를 끼치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빠지는데? 내가 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살이 왜 빠져? 아, 그래요? 뭐 처먹는 게 똑같은데. 지금 이 화면상으로 보면 정상근 선수 사이즈가 제일 커 보여 지금. 네. 그래요. 제가 하는 일이랑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좀 더 이쪽으로 가볼까? 아이 감사합니다. 또 그런 얘기 들으니까 듣던 중 참 너무 반갑네요. 네, 그래요. 제가 한 건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바질라카노. 궁금하네요. 예, 그거 보여드릴게요. 우리 가져오셨네. 그 제품명이 바질라카노. 바질라카노야, 바질라카노. 네, 감사합니다. 예. 요게 커피야, 그냥 커피. 아, 커피예요? 커피인데 이제 다만 약간 살 빠지는 이게 제가 정말 이걸 주문해서 먹습니다. 네. 주문해서 먹어요. 되게 궁금한데? 똑같아. 커피야. 여기다가 따뜻한 물 타가지고 마시면 되게. 맛도 커피입니까? 그 이제 통상 이런 뭐 파는 아메리카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너무 써. 이거에 너무 길들여지다 보니까 이거 아니고서는. 달아요? 예. 단데도 살이 빠져요? 단데 살이 빠진다. 달다기보다는 아메리카노보다는 훨씬 좀
덜 그 뭐랄까요 부담이 되고 부드러워요 아주.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먹냐면은 요거 이렇게 타서 먹기도 한데 네. 그 저 이 2리터짜리 그 생수 네네. 거기다 요 한 3개를 넣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그 음료수처럼 잘 녹아 또. 예. 아, 그냥 생수에도 잘 녹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너무나 즐겨 먹었는데 이거 말고는 한 게 없어. 네. 예, 살이 빠졌다면은 아마 이게 덕이 아니겠는가. 아질라카노는 오늘 광고 그게 아닌데 광고 대상이 아니에요. 의외 네. 지금 자. 다른 게 눈에 안 보이는데? 의문의 1승. 의문의 1승을 하나씩 나중에 가져가셔. 네, 맞아. 오. 가져가셔. 야, 이거 예. 오, 신기해. 이 8,900원이 김용민닷컴에서 팥바질라카노.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광고 바질라카노.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먹어볼까요? 예. 아니요, 물을 타서 먹어야지. 여기. 물 있네, 네. 물 있네. 예. 자, 바로 가겠습니다. 네. 광고. 자, 여러분 오늘 김입니다. 아우, 김. 네. 대한민국 대표 반찬 밥 반찬은 물론이고 간단한 안주로도 좋은 조미김이 필요하신 분들. 네. 이게 그냥 김이 아니라 조미김. 네. 이게 맛을 가미한 거죠. 네.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프리미엄 서천 트러플 김. 네. 김이 아니라 트러플 김. 트러플 김. 네. 충청도 유일의 원초. 예. 충청도 유일의 원초 생산지인 서천의 김으로 만듭니다. 서천 아시죠? 서천 알죠? 알죠. 네, 충남 서천. 그 저기 거기 또 취재 저는 서산. 서산. 네네. 서산 옆에 서천 아니었습니까? 서산과 서천이 뭡니까? 그렇게 멀진 않을 겁니다. 네. 그래. 자, 이 서천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역 그 환경상 플랑크톤이 풍부해서 김이 자라기 좋은 환경입니다. 예. 또한 그 미네랄이 풍부한 갯벌에서 자라가지고 영양이 가득하고요. 서해의 밀물과 썰물의 영향으로 김이 부드럽고 얇아서 더욱 바삭합니다. 네. 서천 트러플 김은 김의 풍미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초로 김에다가 트러플, 즉 송로버섯을 첨가했습니다. 김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김에다가 네, 좀 과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도 이렇게 먹기 힘든 그 송로버섯. 네. 송로버섯의 향은 열에 약해서 쉽게 날아가기 때문에 가공식품에 첨가하기 어려운 재료인데요. 하지만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환상적인 향과 맛의 서천 트러플 김이 탄생했습니다. 한 봉에 한 5만 원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트러플 김. 아니, 깠더니 한 네. 장이야. 예.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 안 까봤기 때문에. 네네. 자, 또한 서천 트러플 김은 염도를 낮추어서 짜지가 않습니다. 밥 반찬뿐 아니라 간식이나 술안주로도 좋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애들 밥 반찬 고민 많으시죠? 자, 집에서 혼술을 할 때 필요한 간편한 안주 찾는 분들 서천 트러플 김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8봉이 한 세트인데 4,900원. 오, 5,000원인데요? 요게 이제 40봉 들어간 게 19,800원. 그래요. 오, 40봉이? 네, 이게 5세트겠죠. 예, 한 세트에 8봉이 들어가니까 5세트면은 40봉이 들어가야 맞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니까 한 세트는 4,900원, 8개 들어간 거 요거. 이 40개 들어간 것 5세트. 이거는 19,800원. 정말 쌉니다. 자, 관훈 라이트 클럽 광고를 기념해서 추가 증정 이벤트를 딱 2주만 진행하는데요. 자, 서천 트러플 김 5세트 40봉을 구매하시면 그러니까 19,800원. 네네. 그러면 3세트 24봉을 추가로 보내드립니다. 헐! 3세트나? 야, 난리가 났네. 자, 광고가 나가는 시점부터 4월 13일까지만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네네. 네. 자, 총선 전에 잔뜩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천 트러플 김을 만나실 때는 꼭 5세트로 만나서 추가 증정품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매품이 있습니다. 김 부각. 네. 부각 맛있죠. 네, 서천 김을 부각시켜야 됩니다. 네. 서천 김 부각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첨가물이 1도 없는 최고의 건강 간식이라 확실합니다. 부각만 10년을 연구한 전문가의 레시피로 손에 기름이 묻어나지 않은 특별히 바삭함 그런 맛을 선사합니다. 네. 이 한 봉이 2,500원, 5봉 같은 경우에 9,900원.
네, 한 봉당 1,980원. 그 5봉을 사시면 말이죠. 네네. 한 봉당 1,980원. 그렇게 20% 추가 할인입니다. 요즘은 김보다 김부각 좋아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 네. 저는 김부각보다 고추부각이 더 좋습니다. 고추부각? 아, 예, 맛있죠. 정말 맛있어요. 고추부각 없으면 밥을 먹을 수 있지만. 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트러플 김. 네, 좋아요. 아이고 하나만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많이 들어있네요.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어. 이 재료가 좀 투머치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맛만 있으면 됐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아, 빛깔이 엄청 좋네요. 빛깔 엄청 좋아요. 네. 아이고 세상에. 색이. 네. 약간 냄새 자체가 좀 다른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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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그냥 이거 송로버섯은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맛있습니다. 잘 만들었다 진짜. 네. 염기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근데 감칠맛이 네. 감칠맛 그래. 네. 감칠맛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아유 여러분 이게 밥도둑이네 밥도둑. 네. 소금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맞아요. 이게 짠 맛이라고 하지 않고 이게 진짜 독특한 맛이다. 근데 여기다가 이거랑 그냥 밥만 먹어도 밥 다 먹겠어요. 밥도둑이야 밥도둑. 우리 정동진은 이런 김과 술을 같이 할 때는 무슨 술을 먹습니까? 맥주죠. 네. 김은 김은 맥주죠. 100% 맥주죠. 왜 소주는 안 됩니까? 네? 왜 소주는 안 돼? 이 김맛 김 정도로 소주의 그 뭐랄까요 좀 쓴맛을 커버가 안 돼요. 없애기가 좀 어려운데 근데 이거는 향이 좋아서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술을 안 먹어가지고. 우리 국민분들께서 이 코로나19 와중에도 사재기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아. 요거는 좀 사재기를 할 만하다. 진짜 이거는 우리 제가 방송 마치고 구매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바로. 끝나고 바로 구매합니다. 사실 오늘 저희 부모님하고 장인 장모님한테 김용민닷컴에서 음식 이제 몇 가지 쫙 보내드렸어요. 아유. 왜냐하면 요즘 못 나가시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드시는 것도 일정하게 한정돼 있잖아. 좀 다른 거 좀 드셔보시라고 딱 보냈는데 요거도 김도. 왜냐면 이게 지금 행사 기간이라 몇 봉이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면 64봉이 가네. 이 평화나무 네. 그 수익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김용민닷컴에 안 들어온 건 뭐가 있나 봤더니 김이었어. 그래서 용민김 한번 만들어 보려다가 말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이 맛은 김용민 PD의 이제 따브로 절인 용민김. 요걸로는 이제 승부를 우리가 걸 수가 없어. 트러플 이 압도적인 트러플 강자가 김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맛있다는 말을 양심상 못해. 나도 한번 입점해 볼까 했는데. 김이 맛있으니까. 아유. 맞네. 엄미애 씨 오랜만에 뵙습니다. 귀가 좀 간지럽지 않았습니까? 엄미애 씨는 이제 근무하면서도 마스터를 해요. 저렇게 방역에 철저해. 그만큼 우리를 위험 인물로 보고 있다. 그런 것도 있지. 아이고 벌써 다 먹었네. 아유 아깝다. 응? 아껴 먹을 걸. 아쉽다 이거. 맛있네요. 자 여러분 정말 이 서천 트러플 김 죽기 전에 한번 먹어봐야 돼요. 이것도 안 먹어보고 죽으면은 지금 사면 40봉짜리로 64봉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야, 김 64봉 집에 있으면 뭐 든든하지. 오늘은 좀 특이하게 정상근 동지부터 시작할까요? 저부터요? 바로 가시죠. 좋습니다. 정상근 동지를 나중에 시켰더니 근데 시간이 길어지면 뭐 뒤에 그냥 화들짝 끝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뭐랄까 허겁지겁 끝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핫한 이슈가 정상근 선수 쪽에 있습니다. 그동안 허겁지겁 끝내다 보니까 요즘 준비 안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동규 선배 할 때 허겁지겁 준비했는데 허겁지겁 못 끝내게 생겼네. 예. 자, 정상근 동지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저는 오늘 이 박사방 사건 피의자 이 조주빈을 둘러싼 보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예.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저는 이 한국 언론의 이 철학 부재 그리고 좀 이 하이에나 같은 습성을 또 한번 깨닫게 됐는데, 근데 사실 이 박사방 조주빈 사건이 대중의 관심이 굉장히 좀 높은 사건이고 또 이놈을 또 일벌백계 해야 또 다시는 또 이런 범죄가 좀 저질러서는 안 된다. 뭐 이놈을 일벌백계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놈을이라고 했어요? 계속 이제 트름이 계속. 그래요. 네. 뭐 이놈을이라고까지 할 건 없지. 뭐. 네. 예. 이 새끼. 네. 이 인간은 이제 일벌백계 해야.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범죄가 이제 수사되는 과정 그리고 또 이 범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단죄를 하는 그 과정 그리고 이 결론까지 다 언론이 좀 보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좀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수사 상황을 공개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좋다. 당연히 뭐 찬성을 했고 그리고 이 검찰과 보도가 또 언론을 통해서 나와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편이에요. 근데 이거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조국대는 피의사실 공표를 못하게 하더니 이 조주빈은 피의사실 공표가 뭐 괜찮냐 뭐 그런 비스무레한 그 조주빈하고 조국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이 파이낸셜 뉴스가 3월 26일자로 이런 제목의 보도를 냈는데 조국 조주빈 엇갈린 피의사실 공표 규정 검 여론 떠밀려 선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나에게 범죄가 있다 이걸 인정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 범죄 혐의라고 하는 것이 이 조주빈의 죄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조주빈은 다 인정한 것이고 증거가 확실히 나왔고 그런데 어떻게 범죄자의 아이콘이 됐어요 조국이. 그렇죠. 모든 범죄자의 표준이 조국이 됐어. 근데 사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피의 사실은 공표돼서는 안 된다라는 데 좀 동의를 하고 있는 편인데 근데 제가 아까 좀 이 검찰과 보도가 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전제가 있는 거죠. 이 조주빈 사건에 대해서 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기로 한 과정을 쭉 보면 검찰이 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고요. 여기서 이 조주빈의 실명 그리고 구체적인 지위 등 신상 정보 그리고 일부 수사 상황 이런 것들을 공개하기로 의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뭐 내용 그리고 중대성, 뭐 피의자의 인권, 뭐 수사의 공정성 등등을 고려해서 공개를 할 범위 그리고 공개를 하지 않을 범위를 결정을 했어요. 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가. 근데 이거는 이 조국 그 전 장관 관련 논란 당시 피의사실 공표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가 했던 얘기랑 다르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때도 저희도 뭐 이게 어떤 공정한 기구에 의해서 좀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피의 사실이 공표가 될 경우 그것은 이제 검찰의 공개적인 방식으로 브리핑을 해야지 뒤에서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이 사건의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서 흘리는 방식으로 피의 사실 공표해서는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검찰의 결정은 검찰이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하겠다라는 거였고 지금 이 조주빈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뭐 조주빈이 출석을 했고 뭐 조사를 이제 받고 있고 뭐 그런 등등의 상황이 공식적으로 검찰에서 뿌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취재 기자들에게. 그래서 이 실제로 이제 검찰도 이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사 상황을 공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공식적으로 이거를 알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좀 이런 식으로 얘기가 쭉 나왔으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뭐 지적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이 특정 검찰 관계자가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아주 일방적인 내용을 흘리는 좀 그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좀 문제가 됐는데 근데 이거랑은 상황이 전혀 다른 거죠. 그래놓고도 검찰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그런 식으로 공식 저기들은 피의 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 그럼 어떻게 알고서 기자들이? 그렇죠. 적어도 이제 그 기자들의 승리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두 분은 기자니까 기자들이 이렇게 그 믿는 구석 없이 마구잡이로 기사 쓸 수 있습니까? 못 써요. 그럴 수 없죠. 특히 그 상대가 그 기사와 연관돼 있는 그런 출입처가
특히 힘센 출입처일수록 더 못 씁니다. 그렇지. 예, 컨펌을 받지 않고는 못 써요. 게다가 이 수사 상황을 어떻게 알고 그걸 쓰겠어요? 그럼요. 당연히 누가 알려줬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거죠. 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 조주빈 보도 관련해서도 제가 몇 번 보니까 좀 이게 특정한 검찰 관계자의 발언으로 피의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지금 손석희 사장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이거 노컷뉴스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는데 제가 그 앞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목이 단독 CCTV 조작해서 손석희 협박 2천만 원 갈취 조주빈이 했다는 얘기죠. 이게 노컷뉴스 보던데 여기 첫 문장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손석희 JTBC 사장을 협박하면서 이 손 사장의 차량이 폐쇄로 TV에 찍힌 것처럼 조작을 해서 이를 제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손 사장이 조 씨의 거짓말에 속아 건넨 돈은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30일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 조 씨는 박사방에서 활동하는 공익근무 요원 A 씨를 통해서 손 사장의 차종과 차량 번호를 빼돌렸다. 이후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마치 손석희 사장의 차량이 CCTV에 찍힌 것처럼 보이는 가짜 자료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 조국 전 장관 보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문제시가 됐던 것들이 이 안에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 단독이라는 얘기고 그 출처는 사정당국 관계자. 이 정도면 뭐 누구나 이제 뭐 검찰 아니면 경찰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렇다면 이것은 아마 경찰의 공식 브리핑이 검찰의 공식 브리핑이 아닐 테고 검찰은 이 조주빈의 텔레그램 이 박사방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손석희 건 관련 외 손석희 사장 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의 이제 본질과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고 뭐 그렇게 이 피의 사실까지 그 어겨가면서 취재를 해서 공개할 대중적인 아무런 공공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손석희 사장이 뭐 1,000만 원을 사기 맞았든 2천만 원을 사기 맞았든 그건 이제 손석희 개인의 이제 피해였던 거고 이 사건이 대중한테 가장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굉장히 좀 불특정한 뭐 어떤 이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졌던 범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극우 유튜버들이나 일반 언론들의 그 보도에 그 뉘앙스를 보면은 손석희가 그렇게 신뢰받을 만한 언론인인가?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친구한테 약점 잡혀가지고 내내 끌려다니고 그런 인상을 주는 그 보도 아니에요. 맞아요. 특히 이 조선일보에서 그런 경향이 굉장히 심한데 그 조주빈의 입에서 손석희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날부터 오늘까지 매일 2건 이상씩 기사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TV조선이나 조선일보 보도하는 걸 보면 흔히 말해서 이게 대체 무슨 우리의 알 권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N번방 사건이라든가 성착취 어떤 그런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의문의 손석희 사건 프레임을 이렇게 짜버리더라고요. 아니 손석희는 여기서 철저한 피해자입니다. 네. 여기서 무슨 가해자 비슷한 게 있어요? 이건 철저한 피해자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혹 제기의 그 어떤 외피를 두르고 계속해서 손석희를 공격하고 손석희의 어떤 신뢰성 이런 것들 또 그 어떤 신뢰도 이런 것들을 깎아 먹고자 계속 기사로서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작게는 이 손석희라는 뭐 하여튼 많은 분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언론인의 캐릭터를 공격을 하고 좀 더 넓게 보면은 일종의 이제 그 뭐 세월호 사건을 그 공통점으로 한 뭐 진보적인 그런 그 진영이 이제 도덕성에 타격을 입히겠다 뭐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 이런 좀 한심한 행동을 좀 멈춰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인 거고. 예. 그리고 이 조주빈을 둘러싼 그 언론계 논란의 두 번째가 있는데 이 조주빈의 신상 공개 관련돼서 논란이 좀 크게 붙었었어요. 그러니까 SBS의 이 신상 공개에 대한 평가는 일단 좀 뒤로 잠깐 좀 미루고 그 전에 이 사건이 가장 이제 불이 붙게 한 것, 그러니까 가장 뭐 활활 타오르게 한 것은 결정적인 계기는 청와대 국민청원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주빈을 신상을 공개해 주세요. 그리고 포토라인에 세워주세요라는 청와대 청원이 200만이 넘게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역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가장 많은 동의 수를 얻은 그런 청원이 됐던 건데, 근데 이거를 두고 그 이준석 씨를 포함해서 이 미래통합당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조국 때문에 조주빈의 신상 공개를 못한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계속 써댄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뻥으로 들어가는 이게 정말 이 두 개가 좀 엮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일단 이 조국 때문에 법무부가 포토라인을 폐지했다라고 이준석 씨와 그
일부 언론들이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 자체가 어폐가 있는 주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포토라인은 제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임의적으로 한 거지 그게. 포토라인은 그냥 기자들끼리 여기 너네 이렇게 잘 질서 맞춰서 질서 정연하게 서 있어. 왜냐면 예전에 이제 정주영 회장이 출석을 했을 때 기자들이 다 달려들다가 정주영 회장이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 소란스러운 와중에. 십새끼들. 네. 존나 아팠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질서는 좀 지키자라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 기자들이 임의적으로 정해놓은 선이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마 그거겠죠. 공개 소환 금지 원칙에 대한 그렇죠.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사실 이 조국 전 장관하고 조주빈의 상황은 전혀 같지가 않죠. 네. 물론 이제 범죄의 중대성 차원, 그러니까 범죄가 뭐 저쪽은 성립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대성 차원에서도 이게 같지가 않은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결정적인 다른 거는 조국 전 장관은 굳이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아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주빈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 얼굴을 모르고 이런 흉악범죄에 대한 좀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얼굴을 공개하라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 조국 전 장관과는 전혀 그 차원이 이제 틀린 거죠. 이 검찰이 이제 그리고 이제 검찰의 공개 소환 금지 원칙은 또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경찰에서 한번 이 조주빈의 얼굴을 공개한 이후에 조주빈이 검찰을 갔다가 해서 계속 포토라인이 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주빈의 얼굴은 한번 공개가 됐고 이제 모든 언론들이 그 사진을 이제 자료 화면으로 이제 기사마다 건건히 쓰는 건데 조국 전 장관은 포토라인에 굳이 서지 않아도 모든 매체들이 조국 장관의 사진을 갖다 썼단 말이죠. 누군지 다 아니까. 그러면 이 포토라인에 세우는 게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사실 이제 조국 전 장관은 이제 망신 주기 이외에는 뭐 아무 의미가 그렇죠. 없었던 그렇죠. 게 사실이었던 거고. 아니 근데 솔직히 조주빈도 저는 그가 감옥에서 나올 때 네. 그때 그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봤을 땐 십수년 살 것 같은데 최소한 네. 지금 현재 그 흐름이나 또 이 범행 정도로 보면은 그 감옥 나오기 전에 얼굴을 공개한 게 낫잖아요. 뭐 그것도 아니, 뭐 지금 의미가 있는 들어가면은 얘기죠. 지금 들어가서 뭐 보면은 우리가 그냥 뭐 대증적인 그 분노를 표시하는 정도지. 그게 뭐 무슨 실효성이 있어? 안 그래도 올해 출소 예정인 조두순에 대해서도 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조두순 얼굴 공개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얼굴을 좀 공개해야 된다. 뭐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뭐 이것도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 이 SBS 얼굴 공개는 정당한가? 라는 그런 좀 차원의 논쟁이 있었어요. 뭐 이걸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네. 뭐 저는 뭐 양측의 의견이 다 뭐 그럴듯한 부분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근데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공개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공개를 하는 게 오버스럽기는 해도 그래도 뭐 언론이 그 입수를 했다면 공개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또 국민들의 신원 공개 여부가 좀 빗박혔으니까. 그렇죠. 예. 다만 그 SBS가 이 사람을 공개를 하면서 그 썼던 보도의 방식은 적절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SBS가 이 사람의 신원을 공개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점을 강조했냐면 얘가 되게 평범한 사람 같다라는 거를 굉장히 여러 차례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뭐 장학금을 받았고 뭐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고 뭐 하여튼 뭐 대학 졸업을 했고 이 사람은 이제 평범한 사람이었고 뭐 그런 점을 이제 굉장히 여러 차례 강조를 한 거죠. 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충격적인 반전 효과를 준 건데 그런데 이놈이 이제 그런 그 미성년자를 성착취한 그런 이제 파렴치한 범이었다. 이렇게 이제 좀 반전 효과를 주면서 이제 충격요법을 쓴 건데 이렇게 되면은 뭐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새끼라는 거 외에는 사실 잘 남지 않는 보도인 거죠. 어쨌든 이 텔레그램 N번방이라는 게 있었고 여기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가 공공연히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돈을 내고 들어갔던 사람이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일종의 상품으로 팔리는 이 사회는 대체 뭔가에 대해서도 좀 깊은 좀 성찰과 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조주빈이 나쁜 놈이라고 해버리면은 그냥 주변을 둘러싼 이제 공범들도 그냥 얘가 나쁜 놈 이렇게 되어버리는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장도리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만평으로 잘 살리셨던데 어쨌든 그래서 SBS가 뭐 공개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조주빈 한 사람, 그러니까 조주빈은 물론 이제 그에 걸맞은 대가를 좀 받아야겠지만 뭐 이렇게 조주빈 한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충격요법을 쓰는 방식으로 공개를 한 것은 좀 이제 좀 지나치게 언론의 상업성을 드러낸 그런 효과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좀 조국 전 장관 논란을 거치면서 뭐 우리 언론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비판들이 좀 이어졌는데 또 여전히 뭐 우리 언론은 별로 성숙되지 않았고 또 그 속성도 뭐 쉽게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를 좀 알게 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름과 신상을 공개해서 거둘 수 있는 공익적인 그런 효과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SBS는 좀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하던가요? 보도 초반에 이제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했죠. 뭐 하여튼 이 범죄의 굉장히 좀 충격적인 행태라든지 이 사람에 대한 이게 신원 공개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네. 범죄 예방 효과라든가 뭐 그런 거를 위해서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 아니, 그러니까 공익적 목적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그 언론이 흉악범 얼굴 공개하는 거 있잖아요. 네. 범죄 예방 효과 등등을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강호순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일부 언론, 특히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런 언론들이 공개를 해왔거든요. 근데 공개를 한 이후에 그 흉악범죄라든가 우리 범죄율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거는 검증되지 않은 그런 주장인 것 같고 저는 이번에 흔히 말하는 박사 조주빈 얼굴 공개한 거 저 역시 이제 저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언론들이 이렇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는 SBS가 굳이 왜냐하면 그 경찰에서 그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어차피 다음날 그 회의를 열어가지고 공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하루 먼저 공개해서 논의 자체를 완전히 그냥 조주빈 그 개인 그냥 터는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하루 정도는 보도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범죄 상업주의였다. 저는 요즘 사실 사람들이 감옥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이거 못 쓰는 거. 스마트폰. 이거 못 쓰는 게. 그렇죠. 넷에 접속하지 못하는 게 정말 그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이에요. 저는 이런 범죄 저지른 특히 사이버 범죄 저지른 사람들 있죠. 스마트 기기를 금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아이디 접속이 차단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 휴대전화 이 가입돼 있잖아요. 네. 가입된 사람들에게는 서비스가 중단되고 뭐 PC방이나 이런 데 뭐 들어가서 뭐 몰래 한다든지 적발되면 뭐 바로 감옥 가는 이런 형태로 해서 스마트 감옥, 스마트 감옥, 온라인 감옥을 이렇게 온라인 징역형 이런 걸로 해서 한번 그 범죄를 차단해 보면 어떨까? 아니면 거기 들어가면은 우범자 되는 거 아니에요? 넷상에 들어가면 우범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차단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범죄인 투지 사용 처벌법.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주로 많이 이용하는 그 사이트들은 웬만하면 다 실명 인증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네. 다른 사람 아이디로 들어갔는데 적발되면 뭐 얄짤없이 그냥 바로 처벌이 될 수 있게 어떤 식으로든 철저하게 차단을 못한다. 뭐 다른 범죄는 또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예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 또 인터넷 접속을 차단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범죄 예방 효과를 또 거기서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런 방식은 어떨지 싶습니다. 그것도 좋죠. 근데 어쨌든 이게 계속 이 범죄를 놓고 사람들한테 막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막 공개하고 좀 우리가 이거를 먼저 터뜨려가지고 오늘 시청률 한번 쫙 올려보자라든가 아니면 뭐 이거 다 해가지고 오늘 우리 조선일보 일면이 한번 화제 한번 되게 해보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가는 조선일보 꼴을 못 면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지난 2012년인가요? 그 나주 성폭행범 관련해서 엉뚱한 사람. 조선일보가 이 범죄자, 이 사악한 짓을 한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합니다라고 제목을 받고 그 사람의 얼굴을 공개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요 그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매듭이 지어졌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당사자가 조선일보 측하고 제가 알기로는 합의를 어떻게든 한 걸로 매듭을 지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 모르지만 만약에 외국에서 이런 그때 그 나주 그 사건과 관련해서 성폭행범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식의 오보를 냈다. 문 닫아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렇지. 네. 근데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갔다고 한국 언론에서.
그에 대한 통렬한 반성도 없었어. 없어요. 뭐 100주년 만에 처음으로 반성했죠. 100주년 기념식에. 뭐 없을 친구들입니다. 정말 언론계에 있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정말로 그때 그 조선일보 오보야말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시켜야 할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렇죠. 문을 닫아버릴 수가 있다니까 진짜. 지금 저기 더불어민주당 등 또 민주당에서 이제 파생된 정당들 거기서는 이제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고 하잖아요. 네. 기자들에 대해서, 네. 언론사에 대해서. 아니 무슨 뭐 정치적으로 탄압 이런 거 없이 그때 조선일보가 그런 식으로 오보를 내면은 신문사 문을 닫을 수 있다라는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없거든요. 아니 이게 좀 아니 무슨 정부에 대해서 또 정치인에 대해서 정당에 대해서 뭐 그냥 무한 검증을 하면서 그러면서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사끼리도 관대하고 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들도 권력인데 요즘엔 검사도 판사도 그렇게 그야말로 현미경식 검증을 받고 있는데 왜 지들만 저렇게 특혜를 받아? 검증 받아야지. 잘못된 보도를 했으면 사실 확인 제대로 하지 않고 낸 보도에 대해서는 정말 그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추궁받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야 무슨 아이고. 알겠습니다. 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이 정필모 전 KBS 부사장과 관련된 소식인데 정필모 전 KBS 부사장이 현재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8번이 됐습니다. 현재 뭐 이 더불어시민당의 지지율을 놓고 보면은 뭐 국회 입성이 예정돼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네. 근데 저는 이 뭐 저널리스트라고 해서 이 정치에 뛰어들면 안 된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취재하고 연구를 하다가 이게 뭔가 좀 바꾸고 싶고 그게 또 언론 운동 그 기사를 쓰는 것만으로 좀 한계에 부딪혔다면 뭐 정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대표적인 예로 이제 박수택 SBS 전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 환경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해오다가 뭐 이제 정치에 좀 도전을 했던 뭐 분위기도 한데 그 오늘 저기 총선 출마 계획을 포기했어요. 네. 뭐 워낙 어려우니까 지금 상황이. 박수택 그거보다는 또 환멸을 느끼셨어. 뭐냐면은 아니 뭐 선거 때만 되면은 토목 건설 공약이 쏟아지는데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이 그냥 표가 된다면은 이것저것 다 짓겠다. 물론 저도 그랬던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그 정춘선 그거 뭐죠? 해선부지 공원으로 한다고. 아니야 잘못 알고 있는데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저는 무슨 와가지고 뭘로 밀어버리고 뭐 거기다 뭘 깔고 뭐 가로등 놓고 이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노태우가 사람만 오게끔. 그래서 정치와 풍류가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얘기했지. 나는 그러니까 떨어졌잖아. 그랬나? 아이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아니 떨어졌구나. 그런 부지가 있으면은 파워팰리스라도 지어야지. 아 그러네요. 대한민국은 토목이야. 토목이요. 예. 그렇죠. 저희 동네도 막 현수막을 막 걸었는데 좀 가슴이 좀 그런 게 좀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똑같은 얘기를 걸어놨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저기 2008년에는 이른바 뉴타운 공약이 맹위를 떨쳤잖아요. 민주화 운동했던 인사들도 다 그 공약 냅디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 딜레마예요, 정치에서는. 딜레마. 딜레마에서는. 환경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가치나 방향에서는 근데 눈앞의 현실은 이게 토목 이런 걸 해가지고 이게 자기 사업을 벌여야 되니까 참. 그렇죠. 예. 어쨌든 제가 뭐 그 박수 선배 얘기하다 이게 같네요. 근데 뭐 다만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바꾸고 싶고 하면은 정치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막 언론사만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뭐 고작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뭐 힘센 정치인 옆에 뭐 붙어가지고 막 뭐 요들송이나 부르고 막 그런 그런 사람이 이제 좀 꼴 보기 싫은 거지. 네.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자기의 뭐 그런 뜻이 있고 그게 또 대중들한테 필요한 일이라면 또 정치할 수 있죠. 근데 뭐 그런 차원에서 이 정필모 부사장이 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KBS 기자협회는 이 비판을 하고 있지만 또 그 비판은 또 비판대로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럴 때마다 언론인들의 좀 각성이 좀 자극이 좀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언론인이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에 나가려고 하면. KBS는 그게 윤리 규정이 있어요.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하도록. 근데 일단 근데 정필모 부사장은 그 6개월은 지나진 않았죠. 왜냐하면 2월달에 그만뒀거든요. 네, 윤리 규정을 좀 지켰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런데 뭐 어쨌든 뭐 정필모 전 부사장이 뭐 출마를 했다 뭐 이 소식을 놓고 막 좀 정색하고 비판하려는 건 아니고요. 근데 다만
이 비례대표 선출 과정이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더불어시민당이 이 현업 3단체로 불리는 한국기자협회 그리고 한국 PD연합회 그리고 전국언론노동조합 여기에 이제 후보 추천을 부탁을 했대요. 왜 여기 언론 단체에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약간 처음부터 이해가 안 갔습니다. 네, 언론노조는 일단 불참을 했고요. 그리고 기자협회하고 PD연합회가 이제 추천을 한 사람이 이 정필모 부사장이었다는 거죠. 네. 뒷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급박하게, 그러니까 다 고사를 한 상황에서 좀 급박하게 찾았다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서 좀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급박하게 찾을 만큼 기자협회가 왜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하는가? 굳이 급박하게 찾아가면서까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협회, PD협회는 그냥 직능 단체잖아요. 뭐 기자들이 이게 PD들이 모인 집단이고, 뭐 또 기자들의 생각은 모두 다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협회가 이 직능인들의 권익을 좀 대변하면서 또 이제 모든 기자, 이 모든 PD들한테 좀 그 공통점이어야 할 뭐 이 저널리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단체이긴 한데 왜 여기서 이제 국회의원을 추천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PD협회가 이게 좀 논란이 되니까 이 정필모 부사장 추천을 철회했다라고 하는데 뭐 여전히 이제 기자협회는 버티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기자들의 이 권익단체인 기자협회가 이렇게 그 함부로 이제 후보를 추천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 만약에 뭐 지금 뭐 기자협회장은 뭐 아니지만 다음에 뭐 조선일보 기자협회장이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럼 미래통합당이랑 손잡고 이렇게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면서 궁금한 게 무슨 기자협회 조선일보 출신이 기자협회장 된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죠. 없죠. 왜 그래요? 일단 그 조선중앙동아 이쪽에서는 굳이 기자협회장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뭐 거기서 뭐 어차피 뭐 사측에서 살아남는 게 이 사람들의 관건이지 굳이 뭐 이제 사측하고도 좀 틈이 좀 벌어질 수 있고 또 하여튼 뭐 여러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되는 그런 이유예요. 네. 조선일보 노조위원장을 하면서도 존재감 있는 노조위원장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거기에 뭐 노조위원장이나 뭐 기자협회장은 뭐 월급이나 더 올려주십시오. 뭐 그런 보통 그런 처원이라는 게 다니까. 네. 뭐 어쨌든 근데 만약에 이 조선일보 기자협회장이 돼가지고 함부로 이제 회비를 내는 기자들을 대변을 해서 함부로 누군가를 딱 추천을 하면은 그게 과연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기자협회장이 지금 왜 이런 일을 굳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기자협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당선권의 개혁적 인물을 추천해서 뭐 언론 개혁을 앞당기려고 했다, 뭐 이런 실리를 노렸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런 거 하려면 이미 다 총선 끝난 상태에서 뭐 이제 좀 본인 그 기자협회가 준비하고 있는 개혁안에 뜻이 맞는 의원 찾아가서 하면 되는 거고, 뭐 굳이 이렇게 기자협회가 추천해서 뭐 넣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좀 상당히 좀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정필모 부사장이 뭐 정치를 뭐 하건 안 하건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또 평가는 뭐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이 과정에 대해서는 좀 문제를 짚을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정필모 부사장 참 존경하는 분이에요. 괜찮은 분이고 기자로서 참 부끄럽지 않게 그 자기 이력을 만들어 온 분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 국회 가시면 참 잘하겠다 하는 또 믿음이 있긴 합니다. 뭐 이걸 제가 뭐 정치적으로 지지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 그렇긴 하지만은 지금 또 이런 논란이 있었고 또 논란도 상당히 합리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그 정필모 전 KBS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김용민 PD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 지금 이렇게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비판을 많이 받을 만큼 언론인으로서 뭐 부끄러운 길을 걸었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 그래서 그 이동하는 그 과정 자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요. 정필모 부사장에 대해서 뭐 KBS 기자들이 비판하는 것 전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보고 다만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더불어 그 민주당에서는 기자협회와 PD연합회 그리고 언론노조에 왜 추천을 해달라고 했으며 왜 기자협회와 PD연합회는 왜 또 추천을 했으며 또 다 공천 끝나고 나서 PD연합회는 추천 철회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러니까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다 해놓고 다 이제 왔어. 해놓고 뭐 철회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정상훈 기자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나중에 미래통합당에서 저 기자협회라든가 PD연합회, 언론노조에 저 비례대표 추천 좀 해달라 그러면 추천해 줄 겁니까?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추천에서 빠지는 게 나았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알겠습니다. 좀 뭐 하여간 참 이게 또 언론계 하나의 어떤 이슈가 됐네요. 그렇죠. 뭐 저는 뭐 그렇게 해서 언론인들이 정계에 가지 않으면은 뭐 다른 좋은 분들이 또 대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검사 출신의 아무개가 들어가고 공안 검사 출신의 아무개가 들어가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참 안타깝네요. 예, 아유 뭐 전 좋은 분이라고 생각되지만은 뭐 과정과 형식이 좀 부적절했다라는 지적은 또 제기되고 있고. 예.